오늘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너희 엄마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살려고 하려는 거다. 황인섭 씨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아들, 황철민은 당황한 기색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놀라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철민의 목소리는 갈라지며 떨렸다. 내 엄마가 떠난 후 나도 좀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갔다. 다음 주에 짐 싸서 올라올 테니까 그렇게 하라더라. 황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결심을 굳힌 사람의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아니요, 아버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철민은 강하게 부정하며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 아직도 정정하시고 자유롭게 활동하시잖아요. 여기서 함께 사시는 건 아버지도, 우리도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시골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아버님, 저희가 안 모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아버님께서 편하고 자유롭게 사시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저희가 모시면 그게 아버님께도 편하실 거라 생각해요. 황인섭 씨는 잠시 말없이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늙은이가 혼자 사는 게 정말 편할 것 같으냐?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받아 먹으며 아들에게 용돈이나 받아 쓰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 황 씨의 말은 더 이상 담을 것이 없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철민은 점점 더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높아지며 분노의 기운이 섞였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직 혼자서 멀쩡히 잘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도 준비가 안 됐어요. 아버지도 불편하실 거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 저희가 아직 그럴 여유도 없고, 지금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말까지 하게 하시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집에 갑자기 오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민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웠고 황 씨는 멍해진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1세가 된 황인섭 씨와 그의 아들 황철민다. 황 씨는 그동안 아들에게 아낌없는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 좋은 교육을 받게 했고 아들이 성장하는 동안 부족한 것이 없도록 온 힘을 쏟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살 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신 그 집에 들어가며 하나의 약속을 받았다. 나중에 부모 중 한 명이 남으면 반드시 함께 살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약속은 점점 희미해졌다. 황인섭 씨는 이제 혼자가 되었고 약속대로 아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도 냉담했다. 아들은 그 약속을 까맣게 잊은 듯 보였고 오히려 황 씨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간극은 그렇게 깊어져만 갔다. 비극은 이 간극에서 비롯되었다.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내주고 싶었던 부모와 부모를 위해 아무것도 내줄 수 없었던 자식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었던 부모의 사랑은 결국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외면당하고 있었다. 받을 땐 어떤 조건이라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던 아들과 며느리였다. 그때는 그저 기뻐하며 집을 받아갔고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10년이 흐른 지금 그 약속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오히려 이제는 그 집을 우리 집이라 부르며 황인섭 씨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태도였다. 부모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짐이 되고 있었고 황 씨는 그것을 매번 느끼고 있었다. 어차피 나 혼자 남은 인생, 아들 없는 셈 치고 살자. 황인섭 씨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아들이 있으면 눈에 거슬릴 뿐이고 부모를 괴롭게 만드는 자식이 없는 편이 오히려 그의 삶을 덜 슬프게 할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아들에게 기대했던 모든 희망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런 기대는 오히려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황 씨는 33살의 아들을 늦게 얻었다. 먹고 사는데 매달리느라 결혼도 늦었고
아이를 가질 여유는 더더욱 없었다. 그러다 30대 초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서야 비로소 그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의 나이는 30이 넘었다. 그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지만 그만큼 더 애틋하게 아이를 아꼈다. 물론 황 씨도 마찬가지였다. 둘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하나뿐인 아들 찰민에게 쏠렸다. 이 녀석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자. 그들은 그렇게 다짐하며 아들을 키웠다. 그들 자신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절약했지만 아들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아낌이 없었다. 사치스러운 소비를 피하며 아들이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 애썼다.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갈 때까지 그 길은 부모의 헌신으로 가득 찼다. 황 씨와 그의 아내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날 비로소 그간의 헌신이 결실을 맺은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 노후를 좀 생각해야겠지. 아들은 충분히 뒷바라지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노후를 즐길 준비였다. 하지만 그들의 고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찰민과 결혼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다. 그래도 아들인데 집 한 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러나 황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것도 이제 다 옛말이야. 그렇게 투자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까지 들어갔으면 이제는 알아서 해야지. 집까지 우리가 사줄 필요는 없어. 아내는 황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답했다. 그렇겠지. 하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이란 게. 아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황 씨는 아들을 진정으로 독립시키길 원했고 아내는 끝까지 힘닿는 데까지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황 씨 부부도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게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야. 나중에 늙어서 아프기라도 하면 그게 자식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될 테니까. 황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현실적인 길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생각에 아내는 매정하다며 서운해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황 씨는 결국 타협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면서도 아들의 독립을 도울 방법을 말이다. 그의 제안을 들은 아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황 씨는 아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찰미냐, 이번에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전세를 구해줄게. 황 씨는 진지하게 아들을 마주하며 말했다. 찰미는 조금 놀란 듯 눈을 반짝였다. 전세요? 월세가 더 구하기 쉬울 텐데요. 아니다. 대출 없이 1억 2에서 3천 정도 선에서 전세를 구해줄 테니 나중에 결혼할 때 그 보증금을 빼서 쓰면 돼. 그 이상 결혼을 지원해 주는 건 우리도 이제 힘들다. 엄마 아빠도 이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하니까. 황 씨의 말에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그는 아들의 독립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다. 대신에 나중에 우리가 너한테 노후 책임지라고 말하는 일은 없을 거다. 자유롭게 생각해. 찰밌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는 부모님의 요구가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리 부담스럽지도 않았다. 결혼은 아직 먼 이야기였고 부모님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었다. 황 씨도 이 정도면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월세 부담 없이 살면서 착실히 돈을 모은다면 결혼할 때쯤엔 충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찰민가 구한 집은 전세 1억 5천만 원짜리였다. 아들의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했고 황 씨는 군말 없이 돈을 내주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고 노후를 위해 조금씩 저축을 하며 살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큰 자산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이 집이 있으면 노후에는 아무 걱정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황 씨가 사는 아파트의 가격도 함께 올랐다.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 집의 가치는 더욱 커졌다. 이제 이 아파트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끝났어. 황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였다.
철민과 결혼하게 되면 이 집을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가 상추라도 키우면서 살아갈 계획이었다. 수도권에서 집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시골에서 여유롭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믿음이었다. 철민 결혼하면 우리도 할 일 다 끝난 거지. 황 씨는 아내와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었다. 그리고 다행히 아내도 황 씨의 의견에 따라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철민은 30대 초반이 되어 결혼 소식을 전해왔다. 3살 연하의 아가씨와 결혼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들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았다. 몇 번 만나본 신부감은 겉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황 씨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다. 어느 날 황 씨는 아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다. 철민야, 이제 내가 살던 집은 빼자. 부동산에 이미 말해놨다. 철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 상의해서 구해봐. 그리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상대방 부모님께 한번 여쭤봐라. 예물을 생략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고 해달라고 하면 해줄게. 철민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묻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이 늘 현실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황 씨 부부는 결심했다. 그들이 수십 년 전 큰맘 먹고 분양받았던 아파트를 드디어 내놓기로 한 것이다. 그 아파트의 가치는 그간의 세월 동안 2배 이상으로 뛰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이 황 씨를 찾아와 말했다. 여자친구 집에 여유가 많지가 않아서 전세금을 빼도 집 장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황 씨는 순간 놀라 멈칫했다. 아들도 그렇고 예비 며느리도 이제 30이 되는 나이였으니 그동안 모아둔 돈이 전혀 없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소리에 황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이 집을 팔지 말고 저희한테 주세요. 너무나도 당당한 아들의 요구에 황 씨는 순간 딱 잘라 거절할 수 없었다. 너무나 담담하게 마치 당연한 듯한 표정으로 요구하는 아들의 말에 황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도 아무렇지 않게 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그간 황 씨 부부가 귀촌한다고 하니 아들은 그 비게 될 집이 눈에 들어온 듯했다. 황 씨는 차분히 대답하려 했었다. 대출 받아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되잖아. 그게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거고 너희 여자친구 쪽도 비슷하게 도와줄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아들의 얼굴에는 난감함이 서려 있었다. 그게 계획대로 잘 안 됐어요. 모아둔 돈을 다 합쳐도 모자라고 대출도 꽤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자 옆에서 이 대화를 듣던 황 씨의 아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결국 아들을 돌려보낸 후 황 씨는 아내와 둘만의 상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아내는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은 눈치였다. 당신 그냥 집 주고 우리가 전세금 받은 걸로 시골에 집 하나 장만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남을 거고 우리에겐 연금도 있고 그간 모아둔 돈도 있잖아요.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아내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황 씨는 아내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나이 들면 밥만 먹고 살아서는 되지 않아. 언젠가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건데. 병들고 우리가 둘 중 하나가 죽거나 하면 큰 돈이 필요해. 그 돈이 있어야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야. 황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단순히 지금의 생활이 아니라 노후의 불안정함과 마주할 때 자신과 아내가 얼마나 더 자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가 아직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여자친구랑 상의해봤어요. 그 집 주시면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하실 때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노후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들의 말은 기교 없이 솔직했다. 그리고 그것이 황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옆에서 이 전화를 듣던 아내는 솔깃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렇게 해요. 당신도 이제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우리 죽으면 물려줄 사람이 철민밖에 더 있나요? 괜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서운하게 하지 말아요.
황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아내와 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고집을 부리면 오히려 더 큰 불화를 초래할 것 같았다. 결국 황 씨는 마음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중 누구 하나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을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 자신이 있으면 가져가라. 황 씨는 결심한 듯 아들을 향해 그렇게 말했다. 아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대답했다. 아버지,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두 분 중 한 분만 계신다면 모시고 살죠. 두 분 다 함께 모셔야 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의 대답은 너무도 쉽게 나왔고 황 씨는 그 말에 조금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아내의 말대로 어차피 아들에게 상속될 재산이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황 씨는 여러 복잡한 이유에서 결정을 내렸다. 집을 주더라도 남은 재산이 있어 부부가 먹고 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아들을 조금이라도 눈치 보지 않고 보러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또한 자신이 죽은 뒤 남겨질 아내를 아들이 잘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다. 황 씨가 고민을 한 것은 결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서가 아니었다. 그저 현실적인 우려가 컸을 뿐이었다. 그런 고민 속에서도 결국 마음을 정한 이유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었다. 얼마 뒤 아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며느리도 무척 좋아했고 사돈도 아주 흡족해했다고 전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전세금을 빼서 황 씨 부부에게 돌려주더라도 현재 아파트의 가치를 따져보면 수억 차이가 나니 아들의 기쁨은 당연해 보였다. 여자친구네 집에 가면 상다리 부러질 만큼 차려주던 식사 대접이 집을 해오는 예비 사위에 대한 대접 같았다고도 했다. 황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결국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뭔가 일이 되겠지. 아들이 아내를 책임져 준다고 했으니 황 씨는 그 말에 어느 정도 안도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살던 집에 전세금을 빼고 결혼 전 잠시 황 씨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돈으로 황 씨 부부는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을 하나 장만했다. 소박하지만 아늑한 마당과 텃밭이 있는 집이었다. 황 씨와 아내는 그곳에서 조금씩 가꿀 생각을 하며 새 출발을 준비했다. 아들이 결혼한 뒤 황 씨 부부는 짐을 싸서 시골로 완전히 내려가기 전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기 위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등기를 넘기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법무사 사무소의 남자가 황 씨와 아들 사이에 앉아 설명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서류가 필요해요. 네, 뭐 형식적인 겁니다. 이게 있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남자는 타자 소리를 내며 계약서를 작성했고 황 씨는 서류를 살펴보았다. 서류 전부 저한테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들은 기다리는 동안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좋은 집을 증여받아서 좋겠네요. 누군가가 말했고 아들은 너스레를 떨며 대답했다. 네, 감사하죠. 그래서 나중에 꼭 부모님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그 말에 직원은 감탄하며 말했다. 어이쿠, 효자시네요. 그러면 이 내용을 계약서에 넣을까요?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며 물었다. 아, 그런 것도 계약서에 넣나요? 뭐,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 모시고 살 마음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해서요. 남자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그 말은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를 묵직하게 만들었다. 그때 문득 아들과 황 씨의 눈이 마주쳤다. 황 씨의 눈엔 피곤함과 무언가 쓸쓸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형식적인 거라니 알아서 하라고. 황 씨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뭐 넣어주세요. 어차피 모시고 살 텐데요. 아들의 단호한 말에 황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황 씨의 아파트는 아들의 명의로 넘어갔다. 이후 황 씨 부부는 시골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 당시 황 씨 부부는 아직 젊다면 젊다,
고 할 수 있는 나이였다. 그들은 그냥 여유롭게만 살기보다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작은 백반집을 차렸다. 그들의 집은 소도시에 있었고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했다. 아내는 여러 식당에서 일해온 경력이 있었기에 이런 일은 익숙했다. 그동안 아들도 새로 받은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사하여 안정적인 삶을 꾸렸다. 바쁜 나날들 속에서도 며느리는 황씨 부부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아버지, 생신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내려가서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특별한 날이면 용돈을 보내왔다. 황씨 부부는 특별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전화가 끝날 때마다 서로 미소를 지으며 마음 한편에 따스함을 느꼈다. 또 황씨 부부가 종종 상경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아들의 집에서 머물곤 했다. 이 일이 1년에 2번 정도는 되었는데 친척이나 친구들이 전부 수도권에 있는 터라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 꼭 참석해야 할 행사도 잦았다. 오셨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사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황씨 부부는 시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 아들은 터미널에 나와 부모를 맞이했다. 황씨 부부는 결혼식 근처의 숙박업소나 시동생의 집에서 머물려고 했으나 아들과 며느리가 극구 반대했다. 아니, 자식 집 놔두고 어디서 주무시려고 하세요. 꼭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결국 아들 내외의 성화에 황씨 부부는 아들 집에서 묵게 되었다. 터미널에서 차에 타자마자 아들은 부모님께 작은 비닐봉투를 건넸다. 이거 받아가세요. 이게 다 뭐냐? 엄마가 꼭 가져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밭에서 난 거예요. 아직은 뭘 따올 정도도 아니지 않나? 황 씨는 약간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건 동네 사람들이 나눠준 거예요. 직접 기르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밭에서 난 거라 맛있을 겁니다. 그래, 고맙다. 며느리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잘 먹을게요, 아버님. 며느리의 말은 황씨 부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음에도 또 와달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엄마가 직접 기른 거 가져다 줄게요. 내년에? 다음 달에 또 오라며?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네. 말뿐인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황 씨는 미소를 지으며 기분이 좋았다. 그 순간 며느리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는 그날 황 씨 부부를 위해 잔치상 같은 저녁을 준비했다. 차린 음식들에 황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힘들게 뭘 이렇게까지 차렸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오시는데 당연하죠. 맛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잘 드셔주시면 좋겠어요. 맛이 없기는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식사 후에도 며느리는 부모님을 잘 챙기려 했다. 그들은 황 씨 부부에게 안방을 내주려 했고 황 씨 부부가 이를 말렸다. 고작 하룻밤인데 뭐하러 안방까지 내줘. 우리야 그냥 거실에서 자도 돼.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이 주신 집인데 당연히 편한 곳에서 주무셔야죠. 그 말에 황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렇게 황 씨 부부는 그날 밤 아들 내외가 양보한 안방에서 편안히 잠을 청했다. 그 이후에도 황 씨와 그의 아내는 종종 아들의 집에 방문했고 방문할 때마다 며느리의 따뜻한 환대에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었다. 남들은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자식 집에 가지도 못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황 씨네 이야기는 달랐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말이다. 황 씨 부부는 며느리의 환대 덕분에 아들 집을 마음 놓고 방문할 수 있었고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곤 했다. 그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수도권을 오가며 그 속에서 자식을 챙기는 부모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그건 그저 처음 몇 년뿐이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 정도 지나면서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황 씨가 귀촌한 지 1년, 2년, 3년.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달라져 갔다. 그 변화는 너무도 서서히 다가왔기에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웠지만 해가 바뀔수록 황 씨 부부는 그 변화를 모를래야 모를 수 없었다. 어느 날
시조카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황 씨 부부는 다시 아들 집을 방문해야 했다. 터미널에 도착하기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택시 타고 오실 수 있죠? 황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본래라면 아들이 당연히 터미널까지 마중 나오는 것이 당연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들은 부모가 오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터미널에 나와 기다리곤 했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은 더 이상 그를 맞으러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서운함이 밀려들었다. 황 씨 부부는 이제 70에 가까워졌다. 마음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제는 좀 더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커졌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아들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황 씨는 아들에게 건넬 농작물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네. 엄마가 일찍 일어나서 밭에서 열심히 따온 거야. 황 씨는 환한 미소로 농사 지은 것들을 내밀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다. 뭘 매번 이런 걸 가져오세요. 아들의 얼굴은 슬며시 일그러졌다. 작년에도 같은 말을 들었던 황 씨는 그저 인사치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 표정이 너무도 분명했다. 인사치레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져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 보였다. 아버님, 저희 냉장고도 작은데 사실 지난번에 가져오신 것도 아직 다 먹질 못해서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다. 황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다. 그가 들고 있던 상자는 문 옆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였다. 아무도 그 상자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처럼 그 자리에 남겨졌다. 저녁 식사 시간도 예전 같지 않았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잔치상 같은 음식을 차리지 않았다. 대신 간단히 만들어 놓은 몇 가지 반찬과 함께 밥을 내왔다.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황 씨와 그의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황 씨 부부는 아들 내외가 내주던 안방에서 자지 않았다. 이번에는 안방을 내주겠다는 말도 없었다. 그들은 거실에 마련된 작은 침구에서 잠을 청했다. 황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많은 것이 변해가는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그들을 챙기려 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냥 불청객이 된 것 같았다. 그래도 어쩌겠어. 황 씨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부모란 언제나 자식에게 기대를 접고 그저 그들의 행복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운함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들의 말투에는 진심보다는 부담스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었지만 그 억양과 표정에는 마치 정말 쓸모없는 것을 받은 듯한 냉담함이 느껴졌다. 그 말 한마디도 억양이나 표정에 따라서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을 보고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진 것을 본 황 씨는 자신의 착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황 씨는 스스로 다짐했다. 다음엔 힘들게 이런 것 따오지 말자. 사실 아내도 어느 순간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다만 황 씨 부부는 마음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법이지.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다. 예전에 황 씨 부부를 정성껏 챙기던 아들과 며느리의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그런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확실히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저 그러면 저랑 누나는 이만 나가볼게요. 자기는 밥 챙겨드려.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손자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다. 손자가 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황 씨 부부였지만 정작 손자를 만난 시간은 고작 10분 남짓이었다.
손자를 품에 안을 새도 없이 며느리는 서둘러 떠났고 황 씨는 손자를 보는 기쁨을 온전히 느끼기도 전에 그들이 떠난 뒷모습을 쓸쓸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아들이 느긋하게 말했다. 오늘 저녁은 족발이나 먹죠. 요리하기 귀찮으니까 배달로 때우자고요. 그 말에 황 씨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아내와 자신이 멀리서 오는데도 배달 음식으로 때우자는 아들의 태도는 그간 보아왔던 자식의 모습과 너무도 달랐다. 그리고 침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서 황 씨는 확신했다. 더 이상 이렇게 방문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그들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아내가 황 씨에게 물었다. 아침밥 뭐 좀 먹어야지. 배도 고프잖아. 원래라면 오전 8시쯤이면 황 씨 부부는 꼭 아침을 먹곤 했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도 아들은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9시가 넘어가자 아내는 아들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철미냐, 일어나서 밥 좀 먹자. 문이 열리자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온 아들은 귀찮은 듯 말했다. 저는 안 먹어요. 알아서 드세요. 그 말만 하고는 다시 침대로 몸을 던졌다. 그의 태도는 부모에 대한 무관심 그 자체였다. 황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냥 나가서 먹지, 뭐. 그러나 아내는 아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래도 누나가 점심 전에 온다고 했으니 얼굴은 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황 씨 부부가 참석해야 하는 집안 행사는 오후 4시였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지만 그 여유마저도 이 집에서는 편하게 보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황 씨의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어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후라이했다. 이걸로 대충 요기나 합시다. 둘은 마주 앉아 간단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다. 며느리는 황 씨 부부의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김치통 넣어 놓으셨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예에 차리려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 감춰진 불편함을 숨기지는 못했다. 조금만 덜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넣었어. 황 씨의 아내는 며느리의 시선을 피해 대답했다. 며느리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부엌으로 가더니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기껏해야 몇 개 꺼낸 것들 그리고 기름이 묻은 프라이팬과 뒤집개 정도가 정리할 전부였다. 원래는 식사 후 황 씨가 정리하려 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며느리는 프라이팬을 물에 헹구고 선반에 꽝 소리가 나도록 3개 넣어두었다. 그리고 행주로 싱크대를 닦는 동작도 어딘가 신경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이 정도로 과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다른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명백히 황 씨 부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남이 집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차려 먹은 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건가? 황 씨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잠시 후 황 씨와 그의 아내는 식사를 마쳤다. 아내는 서둘러 뒷정리를 마치고 부부는 거실로 나갔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아들이 나왔다. 언제 가실 거예요? 아들의 말은 너무나도 무심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조금 넘은 시각. 집안 행사에 가기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들은 마치 부모가 빨리 떠나기라도 하길 바라는 듯한 눈치였다. 그 순간 황 씨가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그의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오지 말자. 그 말은 낮고 단호하게 흘러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눈빛엔 서운함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황 씨는 아내의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격한 감정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다. 그간 내 아들 최고만을 외치며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의 무심한 태도는 이제 그녀의 인내심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나쁜 놈.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다. 아내는 그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속에 쌓인 말을 쏟아내었다. 황 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짐을 챙겨 나섰다. 그날 이후 황 씨 부부는 자식 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수도권에 올라갈 일이 있어도 더는 아들 집에 묵는 것을 피했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다. 사람이라면 눈치가 있기 마련이다.
아들 부부의 마음이 이미 부모를 향한 따뜻함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분명했다. 시간이 흘러 명절이 되었다. 아들 부부는 황 씨의 집으로 내려왔다. 그날의 속상함이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지만 황 씨와 아내는 별말 없이 아들 내외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내는 여전히 마음을 다해 아들 부부를 살폈다. 며느리가 결혼할 때 준비해온 예단 이불은 황 씨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언제나 아들 부부가 내려올 때만 아내가 장롱에서 꺼내 깔아주곤 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10년 넘게 운영해 오던 백반집을 문 닫았지만 그 음식 솜씨는 여전히 명절 때마다 발휘되어 온갖 진수성찬으로 아들 부부를 맞이했다. 반면에 며느리에게서 잔치상 같은 대접을 받아본 것은 겨우 처음 3년이 전부였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황 씨는 아내에게 말했다.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고생을 해. 밥도 그냥 나가서 먹든지 하자니까. 황 씨는 요즘 들어 자꾸 몸이 성취하는 아내가 걱정되었다. 그녀는 자주 기침을 했고 골골대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잦아졌다. 그러나 아내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앞으로 얼마나 더 내 새끼한테 내가 직접 밥을 차려 먹일 수 있겠어. 안 해줄 수가 없지. 황 씨는 아내의 말에 그저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 지난해에 황 씨의 아내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시골에 내려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해지리라 믿었지만 그녀는 늘 감기를 달고 살았다. 면역력이 떨어진 탓에 이번에는 병원에서도 손쓸 틈 없이 갑작스럽게 눈을 감아버렸다. 아내는 이미 몇 번 입원한 적이 있었기에 황 씨는 이번에도 곧 퇴원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허망하게도 그의 곁에서 그녀를 데려가 버렸다. 황 씨의 나이는 이제 74세, 아내는 72세였다.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막상 이런 일이 자신에게 닥치자 실감이 나지 않았다. 황망하고 비현실적이었다. 한동안 황 씨는 멍하니 지내는 날이 많았다. 둘이 함께 살다 혼자가 되니 밥도 잘 챙겨 먹지 않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 혼자 가야 하니 외출도 꺼려졌다. 차라리 집에 머물 길 택했다. 사람도 만나기 싫었다. 아니, 황 씨 아들 있다면서 아들 집에 들어가 살면 되지 않나? 뭐 나중에 모시고 살기로 했다며. 이웃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말을 꺼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은 것이 원인이었다. 자식이 잘 자라서 나중에 모시고 살기로 했다더라. 그러나 황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그동안 몇 번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미묘한 눈치가 여전히 생생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도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에게도 아들 부부에게도 불편할 것이 뻔했다. 황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먼저 죽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저 남겨진 아내를 잘 챙겨달라는 마음에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내도 없이 홀로 지내기 시작한 황 씨는 천천히 혼자 있는 생활에 적응해 갔다. 혼자서 하루에 최소 2끼는 챙겨 먹으려 노력했고 가끔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아들은 더 이상 살뜰히 황 씨를 챙기지 않았다. 아내가 떠난 뒤 명절에 내려와도 그저 나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헤어질 뿐이었다. 그런 아들에게 황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대를 내려놓은 마음에는 그저 담담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아내가 떠난 지 1년, 어느덧 봄이 다가왔다. 그해 봄, 황 씨에게 큰일이 일어났다. 그는 평소처럼 TV가 있는 안방에 들어와 작은 밥상에 밥을 차려 먹고 있었다. 혼자 부엌에서 밥 먹는 것이 싫어 안방에서 TV를 보며 먹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운이 나빴다. 밥상을 들고 자리를 옮기다가 그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다. 순간 황 씨의 몸은 바닥으로 무겁게 쓰러졌고 그는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다리가 부러진 것이었다. 안 그래도 관절염이 있어 좋지 않았던 다리가 댕강 부러져 버렸으니 쉽게 회복할 수 없었다.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지만 나이가 많아 뼈가 잘 붙지 않아 3개월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 사이 아들은 바쁘다며 입원한 날 한 번 내려온 것이 전부였다. 황 씨의 나이는 이제 71세,
아내도 떠나고 몇 달간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 스스로도 깨달았다. 이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구나. 한순간 아들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다. 비록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신을 두고 아들이 병문안조차 제대로 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황 씨는 더욱 서글퍼졌다. 마음속으로는 그냥 아들을 마음에서 버리자고 다짐했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대로 오늘 내 눈이 감긴다면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남았는데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하늘에 있는 아내도 좋아할 것 같았다. 지금 당장 죽을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뒤숭숭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황 씨는 홀린 듯이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 철미냐, 이번 주에 너희 집에 좀 갈게. 저희 집에요. 아직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무슨 일로 오시는 건데요? 그냥 아들 좀 보러 가는 거지 뭐.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하던 황 씨의 모습에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얼떨결에 그러라고 대답했다. 주말에 아들 집에 찾아가자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황 씨는 스스로 며느리를 안심시켜야 하는 처지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자고 갈 생각 없어.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니 황 씨는 속으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가려고 할 때 아들이 의아한 얼굴로 말했다.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그 말은 황 씨에게 다소 의외였다. 그래도 혼자 있는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그런 건가 싶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외출했다. 황 씨는 집안의 정적이 내려앉자 갑갑해졌다. 그래서 조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집 밖으로 나갔다. 걷고 있던 도중 불현듯 가까운 나무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확실히 못을 박으라니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저녁에 술 한 잔이라도 하면서 얘기하려고 했잖아. 설마 정말로 그 약속 지키려고 오신 건 아니겠지.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자꾸 불안하잖아. 모르겠어.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지. 10년도 넘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그 얘기 하러 오신 거면 어쩌지. 아버님이 지금 75세. 어쨌거나 오래 사시면 20년도 더 사실 수 있잖아. 그 긴 세월을 모시고 살라고. 알아, 걱정 마.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같이 살자고 해도 절대 같이 안 사실 분이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정말로 그러실 거였으면 작년에 찾아오셨겠지. 봐봐. 이제 곧 80인데 집에 모신다고 해도 금방 병원으로 가야 할 나이라고. 난 어쨌든 당신만 믿어.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아들 내외의 대화는 너무나 차가웠다. 황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 듯 주저앉아 버렸다. 다리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무릎에 통증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몇 번 아들 집에 왔다가 서운했던 순간들이나 점점 변해가는 아들의 태도가 괘씸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들은 이 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부모로서 포용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이 대화는 너무나 선을 넘었다. 황 씨는 아들을 포기하고 싶었다. 아마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던 아내도 이 상황을 봤다면 내 생각이 옳다고 해줬겠지. 황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터벅터벅 아들의 집으로 걸어갔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다가와 물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했는데 핸드폰도 두고 가셨더라고요. 황 씨는 멈춰선 채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황 씨가 조용히 말을 꺼내자 아들과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너희 엄마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살려고 그래.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경악이 서렸다.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으로 난리가 났다. 옆구리를 찌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엄마가 죽고 나서 나도 마음을 좀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어. 이제는 그런 시간이 끝났고 다음 주에 짐 싸서 올라올 테니까 그렇게 하라더라. 아버지, 그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아들은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 엄마가 떠난 후 1년이 지났잖아. 너도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 아니냐. 우리 둘 중 하나가 죽으면 모시고 살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황 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아버님, 저희가 안 모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버님께서 지금 정정하시고 또 집이 번잡해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며느리도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오히려 시골에서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요. 내 엄마도 그 시골에 살다가 폐렴으로 떠나셨잖니. 황 씨의 말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정말 아버님을 모시고 싶어요. 다만 지금은 아버님이 더 자유롭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버님이 편찮으시거나 혼자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시면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는 다정한 톤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말 속의 의미는 명확했다. 지금은 모실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황 씨를 위해서라는 듯 그들은 포장하며 말했다. 늙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으냐?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받아 먹고 아들한테 용돈이나 쓰면서 사는 게 편하지. 황 씨의 단순한 진심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버렸다. 한참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황 씨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다가 더는 황 씨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들은 마침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아버지,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왜 벌써 합가를 하시려는 거예요? 멀쩡히 잘 다니시면서. 아버지도 불편하실 거고 우리도 불편할 겁니다. 아들의 말은 점점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집 주인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까? 집주인이 집은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으니 이제 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셨다고 해서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들어오려고 하시면 너무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며느리도 그의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아버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저희와 의논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아버님이 이 집 주셔서 저희가 10년 넘게 잘 모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황 씨는 그 말에 잠시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프게 흔들렸다. 그래, 너희들은 결국 나랑 살 생각이 없다는 거지. 황 씨가 다시 묻자 아들은 마치 기회를 잡았다는 듯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싱거운 황 씨의 대답에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얼이 빠져 있었다. 황 씨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황 씨는 아마 자신이 떠난 뒤 저들끼리 서로 잘했다고 칭찬할 모습을 떠올렸다. 그 생각에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참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황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다. 그는 아파트를 넘겨줄 때 썼던 계약서를 보여주며 물었다. 이 계약서대로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적힌 대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가능하죠. 그로부터 얼마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놀랍고 격앙되어 있었다. 왜 그때 여러 번 물어봤지 않느냐? 끝까지 나를 모실 수 없다고 했지. 그건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면. 아들은 충격받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들 집에 법원의 소장이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황 씨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마음먹었다. 모시기 싫다면 굳이 억지로 자신을 데리고 살 필요는 없었다. 그저 싫은 걸 억지로 하려 하지 마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모시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황 씨가 아들과 함께할 마음이 없었다.
아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집을 찾아와도 황 씨는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약 1년의 법정 싸움 끝에 결국 아파트는 다시 황 씨의 명의로 돌아왔다. 아들은 그 집에서 쫓겨나야 했다. 황 씨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들을 쫓아낸 그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큰 집에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팔아서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편안하게 살다 가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아프다고 돌봐줄 가족도 없으니 큰 병에 걸리면 좋은 요양원이라도 들어갈 돈은 있어야겠지. 멀쩡할 때도 가까이 하길거려 했던 자식이었다. 그런 자식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다 해도 길거리에 버릴 게 뻔했다. 황 씨는 그 현실이 무척이나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생이란 게 이렇게 무정하고 허망한 것이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이렇게 쉽게 부모를 배신하는구나. 황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한 아들도 결국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나. 하늘에 있는 아내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지 궁금했다. 못된 놈한테 한 방 먹였다고 잘했다고 할까? 아니면 그 소중한 아들을 거리로 내쫓았다고 타박할까?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늦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앞으로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혹은 2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황 씨는 후회 없이 살다 죽기로 다짐했다. 아내도 아들도 이제 없었다.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